남편의 불륜녀를 불러냈다고 고소당했다. 내 이름은 김국희, 24살, 한 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다. 난 결혼해서 이명태라는 남편이 있다. 그는 나보다 3살 많은 27살이다. 아이는 아직 없다. 명태 씨와는 2년 전에 친구 소개로 만났고 그의 적극적인 구애에 못 이기는 척 사귀게 되었다. 그때 난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슬슬 결혼 상대를 찾아내야 하는 나이라는 생각이 들던 차라 살짝 초조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누구라도 상관없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얼른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귀기 시작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사귄 기간은 상관없어. 이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이야. 하고 긍정회로를 돌리며 결혼까지 해치우고 말았다. 아마도 처음 3개월은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 같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겠지.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걸 보면. 나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 부부가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와는 너무 달랐다. 결혼했지만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휴일엔 집에서 느긋하게 영화도 본다고 한다. 장도 같이 보러 가고 무거운 건 남편이 들어준단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부러워서 미칠 것 같았다. 명태 씨는 뭔가 우리가 신혼이란 자각이 없는 것 같았다. 아직도 독신인 줄 아는지 나와 한 약속은 아무렇지도 않게 깨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가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도 아 미안 오늘은 그럴 기분 아니니까 너만 갔다 와 빠지기 일수다. 결혼하면 부모님과도 잘 지내야 되는데 명태 씨는 그런 의무는 다 무시하고 자기만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솔로인 것처럼 살다 보니 저녁은 거의 나 혼자서 먹었다. 원래 친구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신혼이니까 좀 더 날 우선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난 그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게 명태 씨는 집에 있어도 계속 핸드폰만 보는 데다 잘 때는 핸드폰을 잠금 모드로 설정한다. 씻을 때도 꼭 들고 들어가는 걸 보면 너무나도 수상하다. 그 신혼인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역시 친구도 너무 수상하다고 말했다. 친구가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친구 언니의 남편이 작년에 바람을 피웠을 때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흥신소에 의뢰했었다면서 친구는 나에게도 프로의 도움을 받아야 확실하다고 했다. 난 인생에서 처음으로 흥신소라는 곳에 명태 씨의 불륜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흥신소란 건 만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의뢰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조사를 의뢰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역시 프로는 달랐다. 명태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잡아냈다. 그런데 상대는 나도 아는 얼굴이었다. 명태 씨 회사에서 접수원으로 일하는 여자가 확실했다. 두 사람은 남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데이트를 했고 차 안에서 키스까지 했다. 불륜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구나 감탄할 정도였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인 호텔 사진도 있었다. 속으로는 충격적이면서도 역시 그랬던 거구나 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했다. 아직 신혼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증거까지 다 모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난 곧바로 그 증거 사진을 명태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명태 씨는 깔끔하게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물론 난 그 정도로 용서할 마음은 없었다. 분명한 건 이혼해도 상관없으니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난 명태 씨에게 그 여자와 삼자 대면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그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자식은 소문난 날라리다. 어쩌면 여자 쪽도 그의 말솜씨에 속은 걸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살짝 불쌍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돌아오는 주말에 삼자 대면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번 일은 제가 사과드릴게요. 하고 불륜녀는 순순히 사과했다. 그 태도를 보아하니 나쁜 사람인 것 같진 않아서 어쩌면 정말 속았던 걸지도 몰라. 명태 씨니까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도 불륜인 건 바뀌지 않으니까 딱딱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녀에게 불륜이란 걸 몰랐던 건 아니냐고 물었다. 혹시 몰랐던 거라면
그리고 제대로 사과를 한다면 위자료만 받고 그걸로 깔끔하게 끝내겠다고 했대. 사실 난 회사에도 다 말하고 싶었고 솔직히 인생을 박살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많이 양보한 거였대.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말이 돌아왔대. 위자료? 설마 돈을 달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불륜한 건 맞잖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좀 만난 것 뿐인데. 아니,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른다고? 라고 생각하며 위자료는 무조건 받아낼 거라고 정중하게 설명해줬대. 제가 불륜을 한 건 맞지만 당신 이거 지금 협박이에요. 끝까지 위자료 받아내겠다고 고집하면 협박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렇게 당돌하게 나오는 여자의 태도에 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대. 그녀의 모습에 명태 씨도 질려버린 기색이었대. 명태 씨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았지만 이 여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대. 그렇게 나오신다면 나도 참지 않고 세게 나가야 맞겠지. 그래서 난 여자에게 경찰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가라고 했대. 그런 걸로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100% 확신했으니까. 그러자 여자는 기세등등하게 웃으며 질질 짜면서 돈 보따리 내놓는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일걸요? 한마디 하더니 바로 그 자리를 떴다.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에 분노하다 못해 아주 질려버렸다. 불륜 사실을 추궁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 그 후 여자는 정말 경찰서에 가서 피해 신고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녀의 주장에 경찰관도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설명했다시피 불륜을 저질렀으면 위자료를 청구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단다. 만약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협박이라면 불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다 체포 대상이라며 그런 불합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한 소리 들었던 모양이다. 참 잘했어요, 경찰관님.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시도를 냈다. 이번엔 변호사를 고용해서 날 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물론 나도 가만히 있진 않았고 반격에 나섰다. 난 차분히 그녀의 변호사에게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됐는지 여자가 경찰서에 갔던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설명했다. 그랬더니 승산이 없겠다고 생각했는지 변호사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물러섰다. 그 후에도 여자는 포기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을 돌았던 모양이지만 결국 그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여자는 저번과는 180도 다른 태도로 울며 매달렸다. 아마 변호사에게 어떻게 봐도 여자가 잘못했고 어딜 가도 문전박대 당할 뿐이라는 얘기를 들었나 보다. 그걸 이제 겨우 깨달은 모양이다. 그렇게 울면서 나에게 매달렸지만 이제 와서 용서해줄 사람이 어딨어? 난 그 사이에 너무나도 불쾌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명태 씨와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회사에도 다 알렸고 여자는 직원들의 눈초리를 견디다 못해 퇴사했다. 물론 둘이 같은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명태 씨를 보는 눈도 곱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회사를 관두게 되면 다음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저 견디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바늘방석에 앉은 듯 지내다가 결국 정신과에 다니면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신혼이었던 것도 더해져서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다고 한다. 난 그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내고 바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불륜을 저질렀으니 유책 사유는 100% 명태 씨에게 있었고 다들 날 안타깝게 생각해서 잘해주기도 했고 내가 손해볼 건 별로 없었다. 이제 돌싱이 되긴 했지만 만약 다음에 좋은 남성과 만나게 된다면 그런 불륜남은 아니길 바란다. 내 이름은 나우이. 20대에 결혼하고 30살 생일날 남편의 불륜이 발각, 이혼. 그 후 특별한 만남도 없었고 오직 일에 올인하기로 내 인생관을 바꿨다. 그때는 창업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직원 수도 겨우 5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였다. 하지만 초기부터 사업은 순조로웠다. 실적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정신없이 바빴지만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언니 부부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도 부모님도 사고로 여의었고
남은 가족은 언니 한 명뿐이었다. 내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언니와 형부가 숨을 거둔 뒤였다.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나는 절망에 빠졌지만 언니의 하나뿐인 아들, 아직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하늘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걸 알게 됐다. 하늘이는 다른 병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언니와 형부는 이제 이 세상에 없고 혼자 남은 하늘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였다. 형부의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해서 형부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소중한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이 어떤 것일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았기에 조용히 바라만 보았다. 두 분이 진정되길 기다렸다가 혼자 남은 하늘이 문제에 대해 두 분께 의견을 물어봤다. 그러자 내 예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그런 여자애가 낳으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차라리 걔가 죽고 내 아들이 살았어야 됐는데.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늘이는 두 사람이 남긴 마지막 희망이에요. 하늘이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어떻게 저 어린애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끄러워. 난 하늘인지 뭔지 필요 없다고. 그렇게 걱정되면 이모가 키우면 되겠네. 싫으면 보육원으로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늘이 할머니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아직 엄마 소리도 못 해보고 부모님을 잃은 하늘이를 보육원으로 보내? 기가 막혔다.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던 언니와 형부가 남긴 한 점 혈육, 하늘이를 보육원이라니. 절대 용납할 수 없었고 내가 키우겠다는 선언과 함께 절대 보육원은 못 보내요 라고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장례를 정신없이 치르고 하늘이를 입양했다. 하지만 혼자서 갓난아이를 키우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그러자 언니와 형부의 장례식에 와주었던 우리 회사 동료들이 내가 하늘이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걸 알고 하늘이를 데리고 같이 출근하는 건 어떠세요, 사장님? 저희도 일하는 짬짬이 하늘이를 돌보면서 서로 힘을 합치면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조건 나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고민했었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늘이를 돌봐주겠다니. 그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민폐가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우리가 남이에요? 저희는 거의 다 전현직 육아 경험자들이니까 사장님 든든하실걸요? 힘든 순간도 다 지나갑니다. 동료들의 배려 속에 나는 하늘이를 데리고 같이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리고 동료들은 시간이 나면 하늘이를 달래주기도 하고 분유도 먹이고 잠도 재워줬다. 하늘이가 위험하지 않게 사무실 한쪽을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서 하늘이 전용 공간이 생겼고 하늘이도 잘 놀았다. 동료들이 함께 하늘이를 돌봐줬기 때문에 나도 안심하고 일에 열중할 수 있었다. 회사 매출은 더욱 올라갔고 사무실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하늘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원들도 자기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게 됐고 서로 힘을 합쳐 일과 육아를 병행했다. 유치원에 들어간 후에도 내가 일 때문에 마중을 못 가게 되면 회사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대신 하늘이를 데리러 가줬다. 나와 동료들은 회사와 하늘이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걸음도 못 걷던 하늘이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서 어느새 자기 배필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늘이의 피양새는 어느 대기업 사장님의 외동딸이었는데 사장님은 어린 하늘이를 내가 회사에 데리고 나오는 걸 알고 어느 날부터 자기 딸도 같이 데리고 오셨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다. 우리 회사 놀이공간에서 같이 놀던 소꿉친구가 연인이 된 것이다. 어린 나이 때부터 봐와서 그런지 아직 결혼 전이지만 이미 나한테는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서자가 있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회사 동료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언니의 시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는데 어김없이 폭탄 발언으로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어쩜 하늘이가 언제 이렇게 다 컸니? 나 다 들었다. 너 대기업 스카토사 고명딸하고 결혼한다면서? 이제야 내 손주답다. 기쁜 소식 알려주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도 된다. 두 사람의 폭주에 기겁한 나. 하늘이를 보육원으로 보내라던 사람들 아니었나?
이제야 나타나서 무슨 자격으로 내 손주 타령인지. 하늘이 조부모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늘이가 대기업 사위가 된다고 하니 스카토사와 연주를 대려는 속셈인 게 뻔히 보였다. 스카토사와 거래를 튼다면 대단한 성공이고 회사 브랜드 이미지 상승은 말할 것도 없었다. 나는 당연히 하늘이를 보낼 생각이 없었다. 하늘이는 나에게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다. 하지만 하늘이는 조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혹시라도 갑자기 생긴 조부에게 마음이 가고 같이 살고 싶어 하진 않을까 불안했다. 하지만 그게 하늘이의 뜻이라면 나는 마음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모랑 같이 살 겁니다. 두 분은 저하고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라고 통쾌하게 대답했다. 하늘이 조부모는 우리가 네 할아버지 할머니다. 저 여자는 이모고 누가 너랑 더 가깝냐며 핏대를 올렸지만 하늘이는 나한테 이모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면서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쫓아버렸다. 내 옆에 있겠다는 하늘이의 말을 들었을 때 순간 울컥했지만 어쨌든 저분들은 하늘이에겐 하나뿐인 조부모인데 정말 이렇게 끝내도 되겠냐고 물었다. 내 물음에 하늘이는 깊이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언니와 형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두 사람이 하늘이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어쨌든 조부모였기 때문에 절대 하늘이 앞에서 두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때 일을 알고 있는 동료들한테 하늘이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진실을 말해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설령 그런 말을 듣지 않았어도 내 가족은 이모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벅차고 행복해서 엉엉 울고 말았다.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하늘이 조부모들은 하늘이가 자기들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자 직접 스카토사 사장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조부모다 라고 셀프 소개를 했다는데 사돈 사이는 한 집안이니 상부상조 정신으로 사업도 같이 하면 어떨까요? 라며 뻔뻔하게 숟가락을 얹으려 들었다. 이미 하늘이를 통해서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어떻게 이모와 살게 됐는지 다 알고 있던 스카토사 사장님은 바로 퇴장시키고 깨끗하게 손절을 했다고 한다. 하늘이의 가족은 나와 우리 회사 직원들이라고 분명하게 일침을 가하셨다고 한다. 알고 보니 하늘이 조부모의 회사는 이미 기울어진 지 오래였고 스카토사에 빌붙어 볼 생각이었으나 실패 후 도산했다. 거액의 빚을 떠안고 회사며 집이며 전 재산을 다 잃고 말았다. 도산 후 내 핸드폰으로 몇 번이나 연락이 왔었는데 나하고 자기들은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하늘이 보호자로서 가족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면서 사정을 해왔지만 부모를 동시에 잃은 어린 하늘이를 버렸던 두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동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가족이라니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건 나와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얼마 후 하늘이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피로연에서는 신랑 스피치 시간이 됐을 때 하객들 앞에서 어렸을 때 한꺼번에 부모님 두 분을 잃게 된 사연을 얘기하며 부모님을 잃었지만 이모와 이모의 동료분들이 모두 가족이 되어주셨고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순간 나와 동료들은 폭풍 눈물을 쏟으며 결혼식장에서 단체로 오열하고 말았다. 30년 전 나와 하늘이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동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언니와 형부는 남은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마지막 선물로 나의 동료들을 통해 무한한 사랑을 보내준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늘이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었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혼자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좋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도 두려움도 모두 견뎌낼 수 있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일과 육아,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데 최적인 직장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곳이 이곳이었고 이젠 내가 베푸는 입장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많은 나의 동료들과 이 회사를 잘 지켜나갈 생각이다. 그날 나는 한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 최종 확인을 위해 손녀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손녀는 아직 유치원생인데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딸 부부와 하는 걸 듣고는 자기도 궁금하다며 할아버지와 같이 보러 가고 싶다고 했다. 원래는 딸 부부도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중요한 볼일이 생기는 바람에 나하고 손녀하고 둘이서만 모델하우스에 오게 됐다. 손녀딸은 처음 와본 모델하우스가 마냥 신기한지 연신 와 대박이다 라면서 눈을 반짝거렸다. 일단 한 바퀴를 돌아본 후 가까운 데 서 있던 직원에게 문의를 했다. 말 좀 물읍시다. 이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러자 그 직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계약이요? 할아버지가 말씀이시죠? 묘하게 비웃는 듯한 그 말투가 내 비위에 거슬렸다. 어쨌든 나는 고객이고 이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는데 인간 등급을 나누는 듯한 그 눈꼬락서니하며 말투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었다. 하지만 옆에 손녀딸이 있어서 우라통이 치밀었지만 꾹 눌러 참았다. 나는 그 직원에게 아파트가 완공되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냐, 원래는 딸 부부가 같이 올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됐는데 내부 사진을 몇 장 찍어도 되겠냐고 물어봤다. 그 직원은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지만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옆에서 손녀는 여기 너무 좋아, 빨리 여기서 살고 싶어 라면서 좋아서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나는 계약을 한다는 전제로 이 아파트 최고층을 예약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좀 전에 그 직원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웃는 모습이 아주 기분 나빴다. 할아버지가 최고층을요? 최빈곤층 아니고? 라고 막말을 했다. 아파트를 계약하겠다는데 사람을 비웃다니.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직원을 찾아봤지만 모두 다른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고 내 앞에는 자격 미달인 직원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자네, 아까부터 태도가 그게 뭔가? 시키시는 대로 예약해두죠 뭐 라고 하면서 나한테 간단한 예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다. 작성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손녀가 그 직원과 펑 하고 부딪혔다. 그러자 그 직원은 손녀를 짜증스러운 듯이 쳐다보더니 앞 똑바로 안 봐? 어디서 콩할 만한 게. 집에 온 후 딸과 사위한테 모델하우스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둘 다 만족스러워했다. 그 아파트는 위치면에서도 딸과 사위 회사하고도 가까웠고 시내 중심에 있어서 주변에 없는 게 없었다. 딸과 사위가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며칠 후 혼자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관리회사를 찾아갔다. 그러자 지난번 그 직원이 또 있었고 다른 직원들을 찾아봤지만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원에게 문의를 했다. 오늘 정식 예약을 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가져왔다고 말하자 그 직원 입에서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흘러나왔다. 거기 이미 계약 끝났어요. 그만 가세요. 계약이 끝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예약까지 하고 갔는데. 직원은 여전히 나를 비웃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내가 예약했던 최고층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걸 꼭 말을 해야 합니까? 거긴 최고층, 할아버지는 극빈층, 거기가 얼만 줄 알고 산다고 나서요. 당연히 능력되는 부유층 고객한테 친절하게 판매 완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약할 수 있는 집은 한 채도 안 남았으니까 내 말 알아들었으면 그만 돌아가세요. 자네 정말 안 되겠구먼.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그따위여서야 되겠어? 당장 책임자 불러와. 책임자 지금 없어요. 되먹지 않은 태도를 보면서 인내심이 극에 달한 나는 책임자가 없어? 그럼 됐네. 자네한테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앞으로 투자는 없던 걸로 하지. 에? 뭐래? 혹시 치매세요? 내 말을 듣고 그 직원은 배꼽을 잡으며 웃어댔다. 잠시 후 몇 번 본 적이 있는 직원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 직원은 나를 알아보는가 싶더니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으며 인사를 했다. 김 회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길래 나는 지난번 모델하우스 일과 오늘 겪은 수모에 대해서 모두 말해줬다. 지금 내가 한 얘기는 여기 대표가 들어야 할 말이었지만 우선 방금 들어온 책임자에게 전달했다. 책임자와 직접 얘기를 해본 건 몇 번 안 되지만 여기 대표와는 잘 아는 사이였다. 내 얘기를 듣는 동안 책임자는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사과 드려! 당장 무릎 꿇고 사과 드리라고! 라면서 멍 때리고 있는 직원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면서 석고대제 자세를 만들었다. 그 직원은 자기 상사가 왜 이러는지 여전히 모르겠단 표정이었다. 책임자가 조곤조곤 설명하자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다. 나는 투자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이 아파트의 건설계획 단계에서 융자를 부탁받았다. 위치도 마음에 들었고 이 회사 대표와 미팅을 가진 후 융자를 내주기로 결정했고 이 아파트가 착공에 이르기까지 큰 몫을 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되고 얼마 후 책임자가 먼저 내부 이미지 화상을 보내왔는데 여러모로 마음에 쏙 들어서 딸 부부에게 선물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 직원이 내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다. 나는 미안하지만 융자는 철회할 거고 새로운 투자 대상을 물색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단언했다. 이미 공사가 착공됐고 판매도 시작한 마당에 나한테서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리석고 막대먹은 직원도 파악이 된 모양이었다. 책임자는 지금 당장 대표를 불러오겠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렸다. 직원은 얼굴이 숫제 흑빛이 돼서 죄송하다고 했다. 잠시 후 대표가 내려왔고 사무실에 들어오면서부터 누구야? 고객한테 막말한 놈이! 넌 해고야! 썩 나가지 못해! 결국 그 직원은 울면서 사무실에서 나갔다. 그러고 나서 대표와 책임자는 나한테 사정사정하면서 제발 융자만은 철회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알았다고 할 때까지 사과에 사과를 거듭했다. 그 직원한테는 아직 화가 안 풀렸지만 솔직히 손녀가 좋아서 깡충거리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라도 꼭 이 아파트를 선물하고 싶었다. 그래서 손녀를 생각해서 융자 철회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고 대표 입회하에 정식으로 아파트를 계약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파트가 무사히 완공됐다. 딸과 사이도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며 만족해했고 특히 시선을 압도하는 뷰에 연속 감탄했다. 건설회사 측에서 나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내부 인테리어를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설명들은 바로는 여기만 특별히 더 신경을 썼다고 한다. 한편 내가 계약한 아파트를 먼저 계약했었던 고객에게는 이번 일을 솔직하게 설명한 후 대신 1층 아래 호실을 안내하면서 가격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공해서 그 고객도 만족해했다고 한다. 원만하게 해결은 봤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게 사실이었고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한다. 물론 건설업계의 큰 손인 회사에 유능한 변호사가 없을 리 없었고 재판은 당연히 승소했다. 그 직원은 패소하면서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할 처지가 됐고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 변제 중이라고 한다. 노력이 가상하긴 하나 알바 몇 개로 쉽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진 고생 꽤나 하면서 힘들게 살 게 뻔하지만 다 본인이 자초한 결과 나는 좋은 옷도 없고 브랜드 옷은 더더욱 사본 적도 없어서 항상 서민적인 옷차림인 건 사실이다. 가끔씩 딸아이한테서 옷이 그게 뭐냐는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옳지 못한 행동이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새 사람이 되길 어른으로서 진심으로 바란다. 내 나이 25.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영업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완전 우울 모드에 빠져 있다. 경제 불황은 상투적인 말이 되었고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모두 거기에 갖다 붙이고 싶지만 그래도 어쨌든 노력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출근하면 우울해지는 나지만 집에는 그런 우울함을 단박에 날려주는 아내가 있다. 왔어요? 수고했어요. 미모는 이름처럼 미모가 돋보이는 최고의 아내였다. 2년 전에 결혼했고 아직 아이는 없지만 아내와 둘이 있으면 언제나 즐거웠다. 완벽한 아내인 건 맞는데 요즘 들어 이해불가 행동이 눈에 띄고 있다. 아내는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선택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정도 전에 없이 집안일에는 손도 안 대는 것처럼 보인다. 얼마 전에도 내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집안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었고 빨래도 하나도 안 빨고 그대로 해. 내가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숨을 헐떡이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잠시 장을 보러 갔다 온 거라면 그렇게 숨이 턱에 차서 들어올 이유는 없지 않을까? 아내의 수상쩍은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핸드폰 때문에 이상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핸드폰을 의식적으로 엎어서 놓질 않나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집착적이다. 무엇보다 내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속닥속닥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내가 온 걸 알고 서둘러서 통화를 마치는 걸 몇 번이나 목격한 적이 있다. 나도 머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식의 행동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불륜이란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아내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아내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고 어쩐지 나는 안중에도 없고 다른 무엇 때문에 들떠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흥신소를 찾아가 아내의 행동을 조사하게 됐는데 역시나 아내는 불륜 중이었다. 흥신소를 통해 아내가 어떤 남자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등등 불륜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솔직히 직감적으로 불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게 증명된 순간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아내에게 복수하겠다. 그런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사실을 안 이상 없던 일로 덮을 수는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사태가 내 예상보다 더 극적으로 전개됐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러더니 나한테 나랑 이혼해줘. 나 당신 말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불륜이란 숨기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가 서로 쫓고 쫓기는 밀당 아니었나? 걸리면 극구 부인하는 게 패턴인 줄 알았는데 솔직히 아내가 먼저 패를 꺼내 보이는 걸 보고 내가 한 방 먹었다고 생각했다. 흥신소에 괜한 돈을 안 써도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내가 알아서 다 자백을 했을 거란 낭패감이 얼핏 뇌리를 스치면서 후회가 들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서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 아무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고 괜한 소모전을 벌이는 것보다 깔끔하게 도장 찍고 갈라서는 게 나로서도 환영할 일이지만 실은 흥신소 정보에 의하면 아내의 불륜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아내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다. 좋아한다는 사람 이 남자 맞지? 어떻게 당신이 이 사람을...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줬다. 아내는 내가 이미 불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걸 알고 놀라는 눈치였는데 내가 거기에 한마디를 더 보태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다. 실은 요즘 당신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했었어. 당신이 말하기 전에 불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고 한 가지 더 흥신소에서 당신이 모르는 사실을 나한테 알려줬는데 서론을 그렇게 깔아놓은 뒤 추가로 사진을 몇 장 더 보여줬다. 예상대로 아내는 눈이 뒤집히기 직전이었다. 표정을 보니까 몰랐었나 보네. 그쪽도 유부남이더라고. 애가 셋이나 있던데 이 사진을 보면 5 식구가 화목한 모습으로 공원에서 피크닉 중인 것 같은데? 아니야, 분명히 독신이라 그랬어. 아내의 반응을 보면 나랑 이혼만 하면 불륜남하고 함께 살 수 있을 거다. 아니면 그쪽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내는 큰맘 먹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다고 생각한다. 나하고 이혼만 하면 이 남자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다. 내가 보여준 증거사진 속에서 불륜남은 와이프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좋은 남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 자상한 아빠의 모습이 넘쳐났다. 아내는 심각하게 충격받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본인이 자초한 일일 뿐 나는 아내를 동정할 마음이 1도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니까. 나는 이미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무감각하게 내밀었다. 물론 내 사인은 이미 들어가 있었다. 이거 뭔지 알지? 당신도 여기 사인해. 이걸로 당신하고 나는 이제 남남이야. 그리고 불륜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지불해야지. 두 사람한테 합당한 금액의 위자료 청구할 예정이고 그쪽 와이프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이기도 하고. 그럼 그 와이프도 당신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겠지? 그 다음 단계는 가정이 파탄 날 테고 그러고 나서 당신이 그 사람하고 행복하게 결혼을 하든 말든
난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그쯤 되자 아내는 진저리를 치면서 순식간에 태도를 뒤집었다. 이혼은 없었다는 일로 하자는 둥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었다.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자 자기는 그 남자한테 속았을 뿐 나를 배신한 적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주장을 펼쳤다. 마치 나도 피해자라는 식의 뻔뻔함의 끝판왕. 거두절미하고 불륜이 사실이란 걸 확인한 순간부터 아내에 대한 마음은 1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더니 실망이야. 당신 나에 대한 사랑이 겨우 그 정도였어?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옛날부터 아내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내가 뭐라고 해도 절대 듣는 법이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는데 그때 절묘한 대책이 생각났다. 좋아, 그럼 이혼은 없던 걸로 해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화들짝 놀라면서도 화색이 돌았는데 그 대신 내가 불륜남한테 철저하게 복수하겠다고 말하자 다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돌아왔다. 내가 지금 연기 중이란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진짜로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았다.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그 남자한테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줬다. 그렇게 그 남자가 좋으면 그 남자 애를 임신해서 당신이 그 애를 낳고 우리가 같이 키울까? 그 남자 분신을 키우는 건데 행복하지 않겠어? 나의 황당한 발언에 아내는 식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도 나를 좋아하고 우리 같은 마음인 거 맞지? 나만 좋아하면서 살 수 있는 거 맞지? 예를 들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도 언제까지나 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지? 아카데미급 나의 연기에 아내의 표정은 갈수록 창백하게 변해갔다. 얼마 전 사이코패스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내가 봐도 제대로 그 캐릭터에 빙의한 느낌이었다. 무표정에 동공을 열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아내 얼굴에 바짝 내 얼굴을 갖다 대자 아내는 겁에 질려서 울며 소리쳤다. 미안,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재결합은 아닌 것 같아. 위자료 줄게. 얼마면 돼? 잘못했어. 내가 드라이브 하는 대로 보기 좋게 걸려든 아내를 보면서 웃겨서 죽는 줄. 이왕 시작한 거 복수극을 마무리하고 멋진 엔딩을 찍기로 했다. 왜 또 생각이 변한 건데? 당신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까 이혼하기 싫다 그랬잖아. 내 말이 다 맞지? 아니야. 나 좀 살려줘. 아내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면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더니 집에서 뛰쳐나갔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이혼이 성립됐다. 나머지는 변호사를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만 남았고 나는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우선은 불륜남 자택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당연히 불륜남 와이프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불륜남은 왜 우리 와이프한테 일러 바쳤어? 라면서 악에 받쳐서 아내를 몰아세웠다고 한다. 자그마치 불륜을 하면서 그 정도 리스크에 대한 각오도 없었다는 거? 보아하니 불륜남도 아내랑 마찬가지로 애인과 아내, 연애와 가정을 완벽하게 컨트롤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행동에 어떤 후과가 따를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불륜이 발각된 후 불륜남은 아내를 완전히 무시했고 자기 와이프한테 이혼만은 걷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다는데 불륜남 와이프는 용서 절대 없음. 집에서 쫓겨난 불륜남은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고 한다. 내 예상대로 불륜남의 가정은 파탄이 나고 말았지만 그런 쓰레기와 헤어진 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불륜남한테 차인 아내는 나하고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 좋은 집을 하나 구해서 이사를 한 후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알바만 하는 신세가 됐다. 불륜남은 아내한테 2번 다시 눈에 띄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손절. 그러자 다시 나를 찾아와서 매달렸는데 매달린다고 받아주는 남자가 있을까 싶다. 불륜은 달콤했겠지만 그 후과는 반드시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 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빠도 엄마도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여동생만 편애했다. 어렸을 때부터 내 건 없고 다 여동생 거였다. 동생은 누리는 것들을 난 누리지 못했기에 고등학생이 되고 나선 난 알바를 해서 내가 필요한 건 스스로 벌어서 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가 월급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은 월급날이 되자
너 때문에 우리 집 살림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알바비라도 보태야지 라면서 내 돈을 뺏어갔다. 하지만 살림이 어려운 건 부모님과 동생의 낭비벽 때문이다. 나보다 1살 어린 동생은 엄마가 뺏어간 내 알바비로 본인이 사고 싶은 옷을 사고 친구와 외식까지 했다. 엄마 아빠는 같이 파친코에 갔고 그렇게 내 알바비는 순식간에 날아갔다. 그래서 난 2군데서 알바를 하며 월급 봉투 하나는 가족한테 주고 다른 하나는 가족 몰래 꾸준히 모았다. 부모님도 내가 일하는 시간과 알바비를 굳이 따져보진 않았다. 한 곳에서 일한 알바비만 건네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돈을 모아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희죽희죽 웃으며 얘는 이런 데다 돈 모으고 있었구나? 라고 말했다. 엄마의 손엔 내가 숨겨두었던 통장과 인감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엔 내가 모은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엄마는 내 알바비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돈이 더 없는지 마음대로 내 방에 들어왔던 모양이다. 거기서 내가 옷장 깊숙이 숨겨놓은 통장을 발견했다고 한다. 돌려줘. 그거 내 대학교 학비야. 널 지금까지 키워준 게 누군데? 키워준 값이 얼만데 그 1,000만 원은 당연히 가족한테 줘야 되는 거야. 이건 엄마가 잘 쓸게. 그렇게 엄마는 내 돈을 또 뺏어갔다. 돈을 뺏긴 것 자체도 너무 슬펐지만 돈이 없으면 대학에 갈 수도 없다. 그때부터 난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다. 결국 대학엔 가지 못했고 졸업하자마자 일하기 시작했다. 집을 나가고 싶어도 월급은 전부 부모님이 가져갔다. 부모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니 버는 돈이 많아졌다며 여동생과 함께 좋아서 방방 뛰었다. 엄마는 내 돈을 다 가져가면서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지내다가 20살 생일을 맞이했지만 난 성인이 된 축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런데 동생한테는 성인이 되기 1년 전부터 미리 인기 있는 옷을 주문해주곤 같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다. 어느 날 난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공복이라 몸이 휘청였고 그러다 차도 쪽으로 몸이 기울어졌다. 그런 내 몸을 탁 받아서 구해준 남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헝클어진 머리에 앞머리에 가려져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옷도 꼬질꼬질했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걱정됐는지 그 남자는 근처 공원으로 날 바래다 주었다. 내가 일부러 차도로 뛰어든 것처럼 보였는데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하자 그는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보리차를 사다 주었다.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남자는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모르는 사람이란 이유로 난 망설임 없이 마음에 묻어두었던 속 얘기를 전부 토해냈다. 그때부터 나와 남자는 가끔 만나 공원에서 수다 떠는 사이가 되었다. 늘 변함없이 꾀재재한 모습에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와 있으면 왠지 차분해져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웬일인지 부모님이 나에게 식당으로 오라고 했다.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며칠 전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었던 난 식당에 가면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식당엔 한 남성이 있었다. 저 사람은 공원에서 나의 말상대가 되어주는 그 남자였다. 엄마는 갑자기 나에게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그렇게 명령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다른 조건은 따지지도 않고 일단 돈 많은 남자에게 날 팔아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난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그 얘기를 들은 이 남자는 우리 부모님이 빚진 3,0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고 부모님은 주저없이 승낙했다고 한다. 여동생은 그의 몰골을 보고 놀리듯이 이런 불견하고 못생긴 남자한테 시집을 가다니 언니 불쌍하다. 근데 그것도 다 자기 팔자지 뭐. 비웃었다. 부모님은 이미 돈을 받았는지 픽하고 방을 나가며 이제 내 마음대로 하라며 웃어 보였다. 그리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그는 내가 모르는 남자한테 팔리는 건 맞고 싶었다며 진짜로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자유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도망가서 살아도 된다면서 돈까지 주려고 했다. 하지만 난 그에게 당신이랑 결혼할게요 라고 했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내 목숨을 한번 구해줬고 그와 대화를 나눈 짧은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당신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나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다. 그리고 난 그와 함께 살기 위해 짐을 가지러 집으로 갔다. 그랬더니 빚을 다 갚은 부모님은 신이 잔뜩 난 모습으로 또 쇼핑하러 가려던 참이었다. 동생은 날 완전히 깔보며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며 엄마와 함께 날 비웃었지만 이 집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된 나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난 그의 집으로 갔는데 난 이게 진짜 그의 집이 맞는지 두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비싸기로 유명한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로 나에겐 완전히 신세계였다. 그때야 난 그가 주식과 외환거래로 큰 돈을 번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다. 더 놀라운 건 날 맞이한 그의 모습이었다. 남루한 셔츠와 바지가 아니라 멋진 옷을 입고 눈을 가리고 있던 머리도 깔끔하게 자른 처음 보는 훈남이 서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누구세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나야 라고 했다. 금융 쪽 일을 하다 보니 집돌이가 되어버렸고 언젠가부터 겉모습엔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고도 편견 없이 대해준 나에게 반했다는 것도 말해주었다. 그때부턴 전엔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영화를 보고 쇼핑하러 갔다. 그는 나에게 옷을 사주었다.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 가족과 딱 마주쳤다. 세 사람은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가 내 옆에 있는 그를 보고 다시 한번 놀라더니 이 훈남은 누구냐며 입을 모아 캐물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소개했더니 놀란 여동생은 분하다는 듯이 날 노려봤다. 그리고 그땐 이 사람한테 전혀 관심도 없었으면서 남편 직업은 뭔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질문을 퍼부었다. 그는 하나하나 정중하게 답해주었다. 그제야 부모님과 동생은 그가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알게 된 눈치였다. 그 우연한 만남은 거기서 끝났지만 며칠 후에 나에게 연락이 와서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질 않나 부모를 돕는 건 당연한 도리라며 그에게 1억을 송금하라고 요구해대는 통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다. 심지어 동생은 언니가 결혼하기엔 아까우니까 내가 결혼해줄게. 그러니까 주소 알려줘. 동생인데 집에 좀 놀러가도 되잖아. 이런 말까지 했다. 그러자 전화를 바꿔받은 그가 시원하게 지금 사는 집 주소를 알려줬다. 그걸 듣고 불안해하는 나에게 그는 싱긋하고 웃어 보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엄마가 연락해서는 아파트 앞에 왔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내가 엄마에게 못 열어줘. 나 지금 외국이야. 라고 답했더니 엄마는 미쳐버리려고 했다. 동생의 목소리도 들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발악하고 있었다. 남편이 그때 동생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건 맞지만 그는 그날 바로 업자를 불러서 짐을 다 처분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자고 했다. 일은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면서. 그때야 난 결혼하자마자 그가 나에게 여권을 만들자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다 예상했을 거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막혔던 부모님과 동생은 내가 그와 결혼했으니까 앞으론 마음껏 사치할 일만 남았다며 카드를 마구 긁고 다녔던 모양이다. 동생은 주변의 부잣집 훈남이랑 결혼하게 됐다고 실컷 자랑했다는데 우리가 사라지는 바람에 그 계획이 전부 수포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 월급 봉투도 손에 넣지 못하게 되면서 이들은 다시 빚더미에 앉았다. 이젠 빚을 갚을 길도 없었고 동생은 지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동생은 창피해서 집 밖으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신세라고 한다. 난 그를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만 앞으로 그 세 사람은 딱 나한테 했던 만큼 천벌을 받게 될 거라 믿는다. 난 23살 때 한 음식점 점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그때 들어온 알바였다. 그녀는 돌싱이었고 막 태어난 아기도 있어서 본가에 아기를 맡기고 자투리 시간에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러 번 고민 상담을 해주다가 친해졌고 우리는 아내가 24살이 됐을 때 결혼했다. 그때쯤 아내는 알바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미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용돈은 각자 25만 원으로 정했고 아내의 알바비는 저축하기로 했다. 결혼하고 6년이 지났다. 지금 직장은 연봉은 괜찮았지만 토, 일, 공휴일에 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해서 이직했다. 그 전까진 아내가 아기랑 둘이 사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었다. 하지만 이직하고 2달쯤 지났을 때부터 아내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다. 제일 이상한 건 잠자리에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현하는 거였다. 그전까진 아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이젠 내가 만지는 것도 싫어하더니 급기야 부부관계를 아예 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이땐 아내가 바람을 피울 거란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권태기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생리불순이라며 병원에서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났을 때 아내는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더니 친구랑 술 마시러 간다는 핑계를 대며 외출하는 일도 잦아졌다. 그때부턴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아내가 SNS를 한다는 게 떠올라서 노트북에 데이터 로그를 뒤져서 아내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아내와 사이가 나쁜 남동생의 이름이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양심의 가책과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 막상 확인하려니 두려운 마음이 들어 결국 보진 않았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반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월급이 적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싸움으로 번졌다. 그래서 통장을 확인했더니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수천만 원이 사라졌고 모으기로 했던 아내의 알바비도 온데간데 없었다. 아내에게 왜 돈이 비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이나 인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진 난 덮어뒀던 아내의 SNS를 확인했다. 그곳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핸드폰은 비밀번호도 몰랐고 아내가 거의 몸에 지니고 다니니까 포기하고 있었는데 노트북에 SD카드가 꽂혀있길래 확인했더니 상간남과 주고받은 문자가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 같았다. 그 중에서도 찐사랑은 28살 남자인 듯했고 그 중엔 젊은 배우 지망생도 있었다. 이놈들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게 분명했다. 절망적이었지만 난 바로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하고 변호사한테 상담까지 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면서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괴로운 것이었다. 난 분노와 혐오감으로 매일 잠도 거의 자지 못하는데 아내는 옆에서 쿨쿨 잘도 잔다. 그런데 어느 날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가 힘들어서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됐고 나도 모르게 아내를 다그치고 말았다. 그때 아내가 핸드폰 데이터를 지우려고 하길래 그걸 막으려고 억지로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더니 흥분한 아내가 딸에게 빨리 경찰에 전화해! 울먹이며 부탁했고 그렇게 난 경찰에 신고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곤봉에 방탄조끼까지 풀 장착을 한 경찰관 4명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물론 내가 폭력을 쓴 건 아니었으니까 경찰은 개인 사인 개입하지 않는다며 바로 가버렸지만 말이다.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장인어른에게도 연락을 하는 바람에 장인어른도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고 이런 상황에서 아내와 계속 같이 지낼 순 없다고 말씀드리고 아내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드렸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소문난 딸바보라서 이번 일도 우리 둘 사이의 일이라며 아내를 나무라거나 하진 않으셨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게 되었고 체념한 아내는 그제서야 불륜을 인정했다. 궁지에 몰린 아내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다. 아내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너무 흥분해서 과호흡이 오고 쓰러지기까지 하는 걸 보니 꽤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각서를 쓰게 하고 이번엔 용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불륜 상대에게는 제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에겐 용서해주는 대신 불륜 상대와의 연락을 금지하고 핸드폰도 바꾸게 했다. 물론 SNS도 못하게 했다. 하지만 바람은 안 피우는 놈은 있어도 한 번 피우는 놈은 없다고 했던가. 그런 일이 없길 간절하게 바랬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났을 때 그때까진 다시 사이좋은 부부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알바하는 곳의 상사와 친해졌는지 아내는 그 상사 얘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다.
그 상사는 아내와 생일이 같았고 당시엔 모르는 사이였지만 초등학교 선배라고 했다. 운명을 느끼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다. 그래도 나에게 즐겁다는 듯 모든 걸 다 얘기해주는 모습에 살짝 위험 신호를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날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다시 차가워졌고 무엇보다 부부관계가 다시 드물어졌다. 만약 또 나를 배신한다면 다신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번 용서했으니까 제발 두 번 다신 배신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이렇게 계속 혼자 소가리를 하고 싶지 않아서 증거라도 수집하려고 며칠간 지켜봤더니 이번엔 아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 내가 가족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나쁜 아빠라는 이유였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난 진작에 우리 둘의 아이를 낳자고 했을 것이다. 결혼할 때 자식은 아내가 데려온 딸 하나가 마지막이라고 정했으니까 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줬다. 주변 사람들이 딸 바보라고 입을 모아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내가 나와 이혼하고 싶은 이유라고 들먹이는 게 내가 나쁜 아빠라니. 솔직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던 건 뭐였을까? 허무해졌다. 아내의 말을 들은 순간 바람을 피우든 말든 아무래도 상관없어졌다. 게다가 아내는 장인어른까지 오시게 하더니 내 잘못 때문에 이혼할 거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을 땐 대충 넘어갔던 장인어른은 가족을 줘버리다니, 그런 짓을 하면 이혼당해도 싸지 싸. 그리고 내 손녀 소중한 줄 모르는 사위는 필요 없어. 불같이 화를 냈다. 아니 장인어른,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우리 딸을 예뻐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우리 딸 말고 다른 아이는 필요 없다고 했더니 감동해서 펑펑 흘리던 그 눈물은 어딜 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자 너무 허무해서 더 이상 따지고 싶지도 않았다. 난 안방에서 가져온 것을 두 사람에게 내밀었다. 10중 8구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란 생각에 조사를 의뢰했던 흥신소의 조사 결과였다. 그러자 아내와 장인어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내는 어떻게 왜 자기 뒷조사를 했냐며 따졌다. 구야 저번하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 의심하고 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찍소리도 하지 못했다. 장인어른도 장인어른대로 아니 아까 그건 오해고 변명을 늘어놓길래 됐습니다. 장인어른이 본인 딸에게 약한 건 저도 알지만 전 제 딸에 대한 애정을 의심받으면서까지 같이 살고 싶진 않거든요. 뭐 두 번 다시 안 하겠다면 불륜을 또 저지른 아내는 논외로 한다 치더라도요 하고 답했더니 기다려달라는 말이 등 뒤로 들려왔지만 깔끔하게 무시하고 집을 나왔다. 집을 나가자마자 딸과 마주쳤는데 집 나가는 거냐며 슬픈 얼굴로 물어보길래 난 솔직하게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딸은 그때 엄마가 시키는 대로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나가는 줄 알았는지 제발 나가지 말라고 미안하다며 엉엉 울었다. 어른 둘은 내 진심이 담긴 애정을 전혀 몰랐지만 딸은 제대로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정말 기뻤다. 하지만 이제 아빠는 엄마랑 같이 못 사니까 아빠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 오라고 달랬더니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난 아내와 이혼했다. 난 물론 상대 남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돈을 잃은 상간남은 아내를 떠났다. 아내는 나에게 다시 잘해보자고 매달렸지만 난 그럴 마음이 없었다. 장인어른도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전화와 음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솔직히 난 그 사람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물론 아내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혼의 이유로 내 핑계를 댄 것까지 포함해서 변호사를 통해 몇 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자 장인과 아내 둘 다 크게 당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 알바는 아니지만 얼마 후에 아내는 장인에게도 외면당하고 좁은 빌라로 이사했다고 한다. 상간남에게도 버림받고 위자료까지 떠안은 상태에서 아이와 둘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본인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니 동정심은 들지 않는다. 남편, 딸, 나 이렇게 세 식구에 딸아이는 5살, 아직 유치원생이다.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나도 직장에 다녔지만 딸아이가 태어난 후 남편이 최소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단 말을 듣고 전업주부로 전향했다. 그날 나는 딸아이와 집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다.
원래는 공원에 갈 생각이었는데 하필 비가 내려서 포기하고 집에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남자가 목소리를 깔더니 당신 애를 납치했어. 애 목숨 구하고 싶으면 50억 준비해. 라고 협박했다. 응? 우리 딸은 지금 사실대로 말하려다가 문득 머릿속에서 혹시 다른 애하고 착각한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고 사실대로 말하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딸아이가 없는 곳으로 가서 대화를 좀 더 끌었다. 내 딸은 납치를 당하지 않았지만 범인이 착각하고 딸아이 또래 아이를 납치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였다. 만약 내가 그 앤 우리 애가 아니라고 하면 흥분한 범인이 그 아이한테 위험한 짓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범인으로부터 무언가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는 일념하에 최대한 조심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다행이라면 아직 범인이 엉뚱한 데다 전화를 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단 거였다. 나는 범인에게 50억이나 되는 돈을 지금 당장 준비하는 건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자 범인은 납치당한 아이가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냐며 다시 협박했다. 긴장과 공포로 심장이 벌렁거리고 등에는 진땀이 흘렀다. 나의 한마디가 어떤 한 아이의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었다. 제발 부탁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내가 절교하자 범인은 1시간만 기다려주겠다. 약속한 시간이 되면 지정한 장소로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아이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통화를 마친 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면서 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동시에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연락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고 마치 유괴당했다가 살아 돌아온 딸을 본 듯이 꽉 안아주더니 나한테 좀 더 자세히 상황을 말해보라고 했다. 그러는 순간에도 혹시 우리 딸을 대신해서 아무 상관없는 아이가 공포에 떨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죄어오는 기분이었다. 대체 범인이 납치해간 아이는 누구일까? 당장이라도 경찰에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러다 그 아이의 목숨이 정말 위험해진다면 그때였다. 다시 내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나하고 절친인 엄마 연희 씨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잠시 숨이 멎었다. 연희 씨의 아들 신우가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였다. 그 말을 들은 나와 남편은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연희 씨와는 육아 동지인 만큼 신우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자고 가는 일도 허다했었다. 싱글마더인 연희 씨가 퇴근이 늦어지거나 하면 내가 대신 신우를 맡아주는 일도 우리 사이엔 일상적인 일이었다. 어쩌면 범인은 신우를 우리 아들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최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차분하게 방금 전 범인과의 상황을 설명해줬지만 전화기 너머로 연희 씨의 오열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걱정이 된 나는 일단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했다. 남편한테 범인이 있는 곳으로 내가 직접 가겠다고 말하자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섰다. 하지만 교섭 당사자는 나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면 경찰에 신고한 걸로 오해를 사서 신우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남편은 고민 끝에 내 결심에 동의해줬다. 그리고 난 후 내가 범인이 지정한 곳에 가 있는 동안 연희 씨한테 우리 딸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연희 씨 역시 신우 걱정에 애가 달았지만 범인을 직접 만나러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나 역시 내 의지를 꺾지 않았다. 나는 범인이 지정한 곳으로 갔다. 50억 가지고 왔어? 그것보다 우리 집에 그런 큰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한 가족이에요. 그런 거금이 있을 리가 없다고요. 무슨 헛소리야. 네가 왜 50억이 없어? 그러니까 대체 왜 50억이냐고요. 50억을 지정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했다. 하지만 바로 이 유괴범이 엄청난 착각과 착오를 범했다는 걸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범인은 우리가 하는 대화를 엿듣고 착각의 늪에 빠진 모양이었다. 실은 얼마 전 경제계 큰 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부부에게 유산 10억이 상속됐다는 얘기를 별 생각 없이 하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평소와 똑같이 딸아이와 신우를 데리고 공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엄마와 10억 있으면 아무거나 다 사도 되겠다 라며 웃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딸아이가 그럼 내가 이 다음에 엄마한테 50억 선물할게. 라며 벌써 엄마를 위해주길래 너무 기특해서 어머, 그럼 엄마는 50억 있으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겠다 라고 웃으며 농담을 했는데 범인은 내가 한 마지막 말만 들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있으면서 없다고 하면 네 자식 목숨은 없는 거야. 라고 하더니 안쪽에서 신우를 데리고 나왔대. 신우야, 너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미나 아줌마, 난 괜찮아. 그러자 범인이 뭐? 미나 아줌마? 그럼 이 여자가 니네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저 아줌마는 미나 엄마야. 맞아요. 난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를 당장 풀어줘요. 안 돼. 어쨌든 니네 둘이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눈앞에서 모른 척하지는 못하겠지. 당장 내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때 그쪽이 들은 말은 그저 애들하고 가볍게 주고받은 얘기에 불과하다고요. 난 그냥 일반 가정주부고 50억이라니 그런 돈은 본 적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범인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신우가 갑자기 범인의 손을 꽉 깨물었다. 순간 비명을 지르며 범인이 손을 놓은 사이 신우는 범인한테서 도망쳐서 나한테 달려왔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신우의 손을 잡고 도망쳤지만 열받은 범인 역시 미친 듯이 우리를 쫓아왔다. 순간적으로 먼저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신우를 어린아이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통로로 들여보낸 후 밖으로 빠져나가게 했다. 내가 혼자 남게 되자 범인은 아까보다 더 광분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든 순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범인을 제압했다. 이거 뭐야? 순식간에 우람한 남자들이 범인을 사방에서 애웠었다. 범인은 니들 뭐야? 라며 반항했지만 다시 보니 남편과 남편이 데리고 온 친구들이었다. 과거 남편은 격투기 선수였고 은퇴한 동료들이 주변에 여러 명 있었다. 그 친구들이 남편을 돕기 위해 달려와 준 거였다. 잠시 후 경찰도 출동해서 범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무사히 돌아온 신우는 다친 곳은 없는지 멍든 곳은 없는지 신체 검사를 받은 후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갔다. 연희 씨는 마치 죽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을 본 것처럼 와락 품에 안았다. 연희 씨, 신우가 나 때문에 납치까지 당하고 정말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건 모두 강희 씨의 판단력 그리고 남편분의 용기 덕분이에요. 그 후 범인은 금전을 목적으로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협박한 죄로 실형 판결을 받게 됐다. 범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게 나는 죄가 없어. 애도 무사하고 그 여자가 돈이 있는 것처럼 굴어서 내가 유괴하게 만들었잖아. 이게 왜 내 잘못이라는 거야? 라면서 억울하다고 헛소리를 했다는데 잘못은 너무 명백하지 않나. 힘없고 약한 어린아이를 유괴했는데 아이의 목숨을 갖고 장난친 주제에. 물론 재판은 정상적이었고 범인의 궤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이번 사건은 범인의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됐고 자칫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신우가 무사히 돌아와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연희 씨도 지적했지만 만약 내가 범인이 걸어온 첫 번째 전화에서 신우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다면 결과는 지금과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본다. 신우가 범인 얼굴을 확실히 봤다는 것 때문에 증거인멸을 위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진다. 또 남편과 그 친구들한테도 뜨겁게 감사한다. 범인이 혼자인지 아니면 그룹인지 알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다. 범인이 내가 한 말을 잘못 이해하고 벌인 최악의 사태였지만 우리들의 찰떡 연대 플레이가 신우를 구해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신우는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모습도 없고 평소처럼 우리 딸하고 사이좋게 잘 놀아서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는 제발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나도 부모로서 몇 배 더 조심하리라 다짐해.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오수환. 다양한 종류의 요식업 사업을 하는 35살의 전문 경영인이다. 아내 가정회의 출산을 계기로 잠시 휴식 기간을 가졌지만 다행히 매출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가게는 점장에게 완전히 맡기고 한동안 육아에만 집중하다가 몇 달 만에 복귀했으니 각 점포를 돌면서 꼼꼼하게 시찰할 예정이다.
개점 1시간 반 전, 오늘 시찰 예정인 점포에 들어갔다. 이 점포의 점장은 20대이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기가 약한 느낌이 드는 면이 있었다. 점포 내부를 꼼꼼히 둘러본 후 질문 시간을 가졌다. 무슨 힘든 점 같은 건 없으신가요? 실은 알바 리더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알바 리더는 39살로 이 가게에서 알바만 10몇 년을 한 베테랑이라고 했다. 알바 리더로서 일은 정말 잘하고 불만이 없지만 언행에 문제가 좀 있어서 주의를 줘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였다. 39살이면 점장이나 나보다 나이가 더 많네. 그래서 주의를 줘도 효과가 없는 건가? 일단 알바 리더와 면담을 한번 하기로 했다. 개점 10분 전에 출근한 알바 리더는 나를 보더니 꽥 소리를 질렀다. 너 누군데 여기 있어? 아직 오픈 전인데 누가 또 알바 뽑았냐? 너 새로 왔냐? 근데 앉아 계시겠다. 빠져가지고 청소 안 해? 내가 자기소개를 할 새도 없었다. 내가 대표란 걸 모르는 건 그렇다고 치고 새로운 알바라고 착각한 것 같은데. 야 신입, 일단 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해. 변기를 혀로 핥아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실시! 제대로 안 하면 진짜 할게 해줄 테니까 똑바로 해. 막무가내로 찍어 누르는 남자의 태도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신입을 지도하려는 건 알겠는데 말투를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말할 건지는 알바 리더인 내가 정해. 현장에서는 내가 제일 위라는 거 명심해. 건방지게 토달지 말고. 알았으면 네 하고 대답해야지. 어디서 이게 뭐해? 나는 무언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얼씨구 이거 봐라. 사람 열받게 하네. 넌 태도 불량 경고야. 해고 경고. 알바 리더한테는 피고용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을 텐데요. 지금 해고 대상자는 오히려 그쪽 같은데요. 알바 리더는 내 말에 비웃으면서 기분 나쁘게 웃었다. 내가 자기한테 제법 그럴듯하게 말대꾸를 한 깡 좋은 신입쯤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다. 여기 이래봬도 잡지의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데야. 내가 그런 유명 맛집 알바 리더 3하고 알아들어? 나는 그런 유명 맛집 사장이야 라고 밝히면 어떤 표정일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건 뒤로 미루고 조금 더 이 남자를 지켜보기로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장이란 말을 안 하는 게 상책이었다. 신입 알바생으로 분해서 잠깐 알바 체험을 하기로 했다. 알바 리더는 점장이 말했던 것처럼 업무 능력은 평가할 만했다. 레스토랑 알바 경력이 10몇 년이나 되는 베테랑답게 홀, 주방 모두 완벽하게 컨트롤했다. 하지만 거기 음식점에서 알바 좀 해본 것 같은데 여기 새로 왔으면 신입에 불과하다는 거 명심해. 괜히 나서지 말고. 주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나는 일손을 멈추고 질문을 던졌다. 나서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너는 내 미치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특히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그 태도. 알바 리더 선배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성의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 내가 사회생활이 뭔지 똑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끝나고 남아 잔업을 하라는 건가요? 너 말귀 못 알아들어? 내가 특별히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거잖아. 신입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알바 리더인 내가 신입 교육을 솔선수범해서 몸소 실천 중이다. 왜? 여기 점장이 죄다 근성 없는 애들로만 뽑아놔서 금방 그만두는 애들 투성이란 말이지. 알바 리더는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마. 끝나고 안 남으면 넌 바로 해고야. 라고 겁을 줬다. 점심 휴식 시간이 알바 리더와 겹쳤기 때문에 이쯤에서 내 실체를 알리기로 했다. 야 신입, 건방지게 어디서 알바 리더가 숟가락 들기 전에 밥을 먹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냐 넌? 나는 핸드폰으로 다른 점포에 지시사항을 전달 중이었는데 일단 작업을 중단했다. 너 내 말 안 들려? 핸드폰 내려놓고 대답하라고. 좋습니다. 아직 제 소개 전인데 지금부터 하죠. 나는 내 명함을 보여줬다. 이 레스토랑의 대표인 오수환이라고 합니다. 알바 리더는 멘붕 그 자체. 얼굴이 파리하게 변했다. 나는 한마디로 정리했다. 당신은 나를 해고할 권한이 없지만 나는 당신을 해고할 권한이 충분합니다. 알바 리더는 무릎을 꿇었다. 대표님이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믿어주세요. 내가 대표란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인정.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죠. 신입에게 한 갑질이 핵심이죠.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제가 감히 대표님한테 갑질이라뇨. 미리 말씀을 안 하신 건 대표님이시고 그건 감안해 주셔야죠. 안 그러면 저만 억울하잖아요. 몰카도 아니고.
첫 대면 때 갑자기 버럭 소리부터 질렀던 건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누군지 말할 시간도 안 준 건 그쪽일 텐데. 처음엔 즉각 해고할까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는데 업무 능력이 뛰어난 건 확인했고 계속 고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일주일 후 지난번 그 점포에 다시 시차를 나갔다. 알바 리더가 잔뜩 기합이 들어있다는 보고를 들은 후였다. 매장 안은 전보다 훨씬 더 청결해 보였고 음식을 제공하는 시간도 더 빨라진 느낌이었다. 알바 리더가 목에 힘이 들어가서 자랑했다. 알바 리더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신입 알바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만족하셨죠? 저를 자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제가 무늬만 10수년 음식점 알바를 한 게 아니란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전보다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남아있는 미심쩍은 느낌적인 느낌. 다른 알바생들 표정이 어두운 게 영. 이제부터 영업 시작인데 벌써 피곤해 찌들어 보였다. 이건 또 뭐지? 사무실에서 점장을 불러서 물어보자 알바 리더가 시간 외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30분 이상 일찍 출근하는 게 요식업계 상식이라고 주입한다는 거였다. 타임카드는 근무 일정대로 기재되어 있어서 서류만 확인했을 때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었다. 게다가 무보수 잔업도 강요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알바 리더를 사무실로 불러서 두 사람에게 주의를 줬다. 앞으로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점장은 알바생들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알바 리더가 영향력도 발언력도 강했다. 알바생들은 리더 말에 따랐다. 저는 다만 우리 가게를 위해서 투철한 정신무장 교육을 시켰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알바 리더는 그렇게 주장했다. 잘못이죠. 그것도 아주 큰 잘못입니다. 나 때는 다 그렇게 했고 전에 다녔던 것도 똑같이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툭하면 힘들다 어쩌다 불만이 많은데 대표님도 나이는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고 있다고요. 다른 데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 가게에서는 금지예요. 알바 리더는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대답했다. 대표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알바생들한테도 친절하게. 만약 알바 리더의 이 발언이 거짓말이란 게 드러나면 이번에는 해고를 감행할 생각이었다. 얼마 후 점장과 알바생들한테 몰래 물어본 결과 전 같은 갑질행위는 없어졌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문제가 발생한 점포에 신경을 집중하는 동안 아내도 그런 내가 신경 쓰였는지 연락도 없이 레스토랑으로 혼자 찾아왔다. 아내는 나와 띠동갑으로 아직 20대였고 전혀 아이 엄마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젊고 또 예뻤다. 아내가 급한 일이 있다며 연락이 왔다. 레스토랑 점원이 귀찮게 한다면서 말이다. 점원은 익숙한 동작으로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종이를 슬쩍 아내에게 건넸다고 한다. 알바 리더 짓이었다. 우리 레스토랑에 오는 손님층은 세련된 여성 고객이 많았다. 알바 리더는 일하는 중에 부지런히 작업을 본 모양이었다. 점장한테 물어보니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더욱 악질인 것은 아내한테 자기가 여기 점장이다. 실은 체인점 대표이사라며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여기 점장을 포함해서 전 종업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으니 외모는 먹고 들어간 셈이다. 소중한 나의 아내에게 허튼 수작이라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단죄의 때가 온 것이다. 저 자식을 그냥 넌 해고야. 나는 알바 리더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다. 거기에는 나와 점장 그리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알바 리더는 아내를 보더니 감이 왔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업무 시간에 작업을 거셨다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여기 당사자가 있는데 발뺌할 거야? 여기 처음 온 것 같은데 저 여자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얼굴만 믿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여자는 무시가 상책입니다. 나는 아내를 소개했다. 이쪽은 내 아내야. 아내? 대표님 사모님이라고요? 알바 리더는 절규했다.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자신도 생각한 모양이었다. 지금까지 정립해둔 문제 행동들까지 합쳐서 해고! 알바 리더는 다른 음식점으로 전직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미 악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일 거다. 지금은 요식업과 전혀 다른 곳에서 실수를 연발하며 일하고 있다고 한다. 도움 안 되는 신입이라고
거기 알바 리더한테 매일 욕을 먹으면서 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